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무렵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 정치적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12년 약 70명의 군무원을 더 채용하면서 사이버사의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선발 조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 나왔습니다. 사이버사 요원은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친정부 성향, 이른바 우리 편을 뽑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 소환된 김 전 장관이 이 같은 기준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시에 따라 사이버사 요원 채용 과정에서 신원 조회 기준을 3급에서 1급으로 까다롭게 높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호남 출신을 배제했을 뿐 아니라 연좌제까지 도입해 가족 가운데 진보 성향의 인사가 있는 지원자도 걸러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댓글 활동 목적에 대해선 정치 관여를 위해서가 아닌 대북 사이버전의 일환으로 생각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안보수석실 기획관 등을 곧 소환해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을 일일이 보고받았는지, 군무원 증표는 왜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 때 맺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미 간 혈맹을 강조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The line that today divides the oppressed and the free. And there, American and South Korean troops have remained together holding that line for nearly 7 decades. 이어 이런 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이 이룩한 발전상을 하나하나 언급한 뒤 북한 체제를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the paradise your grandfather envisioned. It is a hell that no person deserves. 기존 대북 발언이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에 집중했다면 이번엔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북한을 압박한 겁니다. Citizens pay bribes to government officials to have themselves exported aboard as slaves. They would rather be slaves than live in North Korea.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34분 연설 중 24분을 북한 인권 문제와 체제 비판에 썼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압박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책임 있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 북한의 잔혹한 체제를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당초 예상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의 필요성 등 통상 관련 압박성 발언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으로 떠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로 향했습니다. 7박 8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이어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시작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다음 날은 필리핀으로 이동해 13일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가합니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이번 주말 베트남 다낭에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G20이 열린 독일에서 만난 뒤 4개월여 만입니다. 두 나라 정상은 사드 배치 문제로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북한 문제 해법을 마련하는 데 논의를 집중할 전망입니다. 과거 사드로 인한 갈등과 이른바 삼불원칙 등 두 나라가 민감한 의제는 최대한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는 만큼 북한 문제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 정상화는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두 정상은 문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방문 계획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딱 술 마시기 좋은 바로 수요일입니다. 술요일이라고 부르죠. 주말에 수요일 진탕 먹고 일요일 날 하루 쉬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언제 안 돌아오나 하면서 수요일을 기다렸던 바로 그 수요일인데 저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수요일 날 술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술 없는 수요일. 수요일마다 밤새 술 먹었잖아요. 네. 밤새 술 드신 저분 새가 날아든다의 에어포스 원. 아, 그럼 난 누구 태우는 거야? 유명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뱅기 유명정입니다. 그리고요 새가 날아든다의 마린원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야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야수님은 하나 있습니다. 캐딜락 원인데 이 별명이 비스트예요. 야수예요. 아, 그래요? 자,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예, 앞으로는 캐딜락 원이라고 하고요. 우리 마차님은 마린원, 명종님은 에어포스 원, 그리고 저는 그들을 방어하고 있는 팟캐스트계의 문재인 푸른나무입니다. 왠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미국을 견고히 보호해주고 지켜준 사람이 문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안보를 지켜준 사람. 여러 가지 화제가 만발했는 게, 25년 만에 국빈 방문했으니까. 네. 근데 그 재밌는 게,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에어포스 원도 2대죠. 에어포스 1인데 2대가 있대요? 반칙 아닌가? 미국 대통령을 태우는 교통수단은 네. 다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아. 그 에어포스 원, 다음에 평택에 내려가지고 이동수단, 영산으로 가던 바로 그 헬기가 마린원이에요. 되게 귀엽고 깜찍하게 생겼어요. 나처럼. 네. 그것도 2대가 같이 떠서 가요. 어디에가 타 있는지를 몰라. 트럼프가 탔던 전용 차량 캐딜락 원. 그것도 2대가 청와대로 갈 때 나란히 가던가요. 트럼프가 어디 차에 탔는지 몰라. 아, 연비도 안 좋을 텐데, 그래 꼭 2대씩 움직이는 게 그거 대단하게 대단하네요. 창문 열었을 때 창문 두께 보셨어요? 차문 두께? 아니요. 제가 보기에 한 4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께가. 방탄과 방폭탄 다 되기 때문에. 연비는 엄청 떨어지겠다, 진짜. 예. 아, 연비 걱정 안 하죠, 그런 차가. 아이, 빨리 달릴 수도 없겠네요. 아니에요. 타이어가 완전 4개가 다 펑크난 상태에서 시속 80km 이상 나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특수 차량이에요. 대전차 지뢰가 밑에서 터졌을 때 타이어가 다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속 80km 이상으로 도망갈 수 있는 차예요.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지식을 하나 알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사주고 싶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니 사고 싶은 거 다 사. 그러니까. 세금 더 낼게. 자,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가 또 이제 그 에어포스 원, 마린 원, 캐딜락 원 놀이에 흠뻑 빠지겠군요. 그 이제 미국 대통령이 그 3가지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타는 수단이 무조건 1호기예요, 1호기. 넘버원. 영화에 보면 대통령이 다른 비행기에 딱 타니까 네. 거기에 기장이 이제 에어포스 원이라고 이렇게 우선을 하더라고요. 네, 1호기라고 그게 그러죠. 네. 진짠가 보네요. 예. 근데 어디나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독립부대로 무슨 연대가 있잖아. 예. 그러면 거기에 연대 장차가 1호차 이렇게 불러요. 다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어. 1호.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잠시 후에 하시고요. 일단 우리 새날 달력 이야기부터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새날 달력의 진행사항이 매우 순조롭다고. 그리고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맞습니까? 예, 11월 19일이 펀딩 마감이니까 이 나중에 부당 이렇게 7,000원에 판매를 할 텐데 펀딩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구입하셔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것, 재미있게 하고 싶은 건 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펀딩이라는 핑계를 삼아서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보고 있으면서 지금 정말 재밌습니다. 그 메시지 주시는 것도 제주에서 제육수정님이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채원아 규원아 사랑한다. 이게 아이들 같아요. 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펀딩이 마감되고 나서 나중에 과연 펀딩하지 않으신 분들이 살 수 있는 여유 수당이 나올까? 나 펀딩하신 분들이 다 가져가고 없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제가 달러빚을 내서라도 충분한 수령을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빚 얼마 만에 들어보는 이야기인가. 그 재밌는 메시지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저희가 그 달력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12장 나오는 건데 24장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래서 그 촛불 시민들의 얼굴과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내주신 2번째 달림의 메시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쭉 이어지는 더민주 집권 태평성대 하에 3만 번째 에피소드는 광화문에서 지팡이 번개 모임으로 제작됐으면 좋겠어요. 지팡이 번개 모임. 그날까지 푸나님 비롯 새날의 모든 가족분들 건강 못할 만사형통 운수대통하시길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리야. 3만 번째 에피소드면은 대략 예상되는 시기가 언제쯤 돼요? 1년에 700개 좀 넘게 나오죠. 네. 40년 뒤. 난 그때까지 못 살아. 자, 뭐 어쨌건 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새로운 형식의 달력 같이 참여하고 우리 방송도 그런 개념으로 예. 저를 비롯하여 수도시 많은 일반인들이 참여했던 바로 그런 방송이고요.
SNS 시대의 기존 미디어들과는 다르게 누구나 방송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동질감에 조금 기성 방송인들보다 실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 맛에 그냥 지켜봐 주시고 이런 분들이 저희들 청취자라고 보거든요. 청취해 주시는 분들이 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국인의 습성 같은 거잖아요. 하긴 해야겠는데 언제 하지 미루시지 말고 지금 당장 이렇게 새날 달력.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으로 맞는 첫 번째 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방송의 모토였던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그 새날. 그걸 이제 하다 보니 새가 날아든다라는 명명을 하게 됐고요. 다 아시다시피 트위터의 상징인 파랑새.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저희들 방송의 어떤 이념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진될 때까지 계속 갈고 오겠습니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나갔던 바로 두 번째 에피의 후반부에 나왔던 고구마 이야기요. 방송의 어떤 구성상 그 자리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중간에 끊기가 좀 애매한 내용들이 있어갖고. 근데 이분이 지금 박근혜가 당선되고 세월호 사건 나는 거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민 가려다가 결국에는 해남으로 내려가셔서 고구마 농장을 하시는데 텃새들이 너무 심해서 캐는 것도 호미로 캐야 되고 그때 5,000평이라고 그랬던가요? 네, 5,000평이요. 같이 캐고 싶어요. 네. 진짜 도와드리고 싶죠. 차라리 네. 우리가 주말에 고구마 캐는 그 유람단 이런 거 하나 모집해서 가서 한 가마씩 사오면 거기 다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체험 관광도 요즘 많이 하는데. 네. 메일 보내주셔가지고 새날 도와줘. 우리 짜자자잔 방송으로 좀 도와드렸는데 한 번 더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 이분들이 고구마를 이벤트 상품으로 거셨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이 방송 나가는 다음 에피 제목, 공지 등에 다 제가 올려드려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문제와 답까지 다 가르쳐드려요. 다만 그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봐라.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꼭 클릭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간단합니다. 이메일 주소만 팟빵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그걸 취합해서 동시에 이메일을 써드려요. 그중에 가장 빨리 답하신 5분께 고구마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약간 사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한번 먹어보라고. 네. 고구마하고 또 고구마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군것질거리. 고구마 말랭이, 고구마 칩, 군고구마, 찐고구마 이런 걸 보내주셨는데 나는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박스가 2개 왔는데 고구마려니 하고 냅뒀어요. 한 2, 3일을. 근데 전화가 나중에 와서 뜯어보셨냐고. 그 봤더니 찐고구마, 군고구마 이런 게 들어있는데 냉장고에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속상하시겠지 이제. 상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해가지고 먹어봤는데 하나도 안 상했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차가 다 먹었어요. 정말 맛있어가지고 제가 고구마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되고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고구마 말랭이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금. 전 시골 촌놈이라 심지어 고구마 말랭이를 직접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정성스럽게 썰어가지고 햇빛에 잘 말려요. 근데 그게 고구마 빼떼기라고 하잖아요. 빼떼기요? 말랭이라고 합니다. 아, 말랭이라고. 빼떼기 뭐래요? 빼떼기라고 들었던.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전라도에서? 예, 빼떼기라고.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시골 출신, 전라도 출신인데 말이야. 빼떼기가 뭐야, 뼈다귀도 아니고. 그래서 그 보내주신 고구마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개요.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시골 스타일로 말하면 밤 고구마가 그냥 색깔로 보이는 거. 그 고구마가 7일에서 10일 정도 숙성되면 나중에 그걸 쪄먹거나 그러면 호박 고구마처럼 몰랑몰랑해진다는 거죠. 네. 아마 이게 탄수화물의 어떤 변화 과정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좀 더 녹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연대합시다.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뭐 돈 받고 하는 광고도 아니고 이왕이면 모르는 데 가서 뭐 인터넷 홈쇼핑이나 어디 모르는 데 가서 고구마를 사시느니 이 고구마 가격과 주문 전화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주문 전화는 010-8750-4795 또는 010-889-9002 여기로 문자로 보내주셔도 주문이 가능하고요. 10kg 택배비 포함해서 3만 원입니다. 싸다. 잘 파는데? 쇼호스트 시켜야겠네. 그럼 먹는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24시간. 제가 이 고구마를 보면서 느낀 게, 이번 트럼프 방한한 것처럼 짧고 굵다. 두 번째, 문 대통령처럼 잘생겼다. 그런 거 딱 오네요, 감이. 그리고 마린원처럼 귀티 난다. 그러게. 자, 그 해남에서 편지 주셨던 최혜정님의 메일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알려드렸고요. 고구마 필요하고 또 이제 웬만한 가정에서는요. 요즘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과자 같은 거 잘 안 먹이려고 해요. 엄마들이. 예. 저 남도에서 정성껏 1년 동안 키운 고구마를 겨울 간식으로 좀 하실 분들은 아까 마차님 읽어주신 그 전화번호와 계좌로 좀 주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벤트로 퀴즈 문제를 내서 5분께 이 고구마 5박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 나가는 문제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나는 가오 빠지게 이벤트 참여 안 해. 직접 사 먹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아까 알려드린 전화번호, 팟빵 새가 날아든다 공지사항에도 연락처 계좌번호 다 들어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죠. 국방장관이기도 했고 검찰에 가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명박이 댓글이네 사이버사내 이런 작업에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가장 중요한 증언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명박은 빠른 시일 안에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원세훈은 그까지 불고 있지 않잖아요. 김관진이 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명박이 생일날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겠는데요. 시간상? 그러네. 12월 19일 얼마 안 남았어요. 꼭 대선일 즈음 해가지고 예. 생일이 것이. 내 생일이다. 아니 이게 김관진이가 검찰에 들어갈 때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들어갔거든요. 예, 저도 봤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이버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들어가놓고 나서 검찰이 내미는 서류들 보니까 뜨거운 모양이네. 방법이 없다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이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사이버사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댓글 공작 등 정치 개입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건 사실 세상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직접적으로 이명박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다거나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못했던 거죠. 이명박을 이제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이야기는 다른 에피소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수사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트럼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이요. 이번 트럼프의 방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한 가지씩만 지금 떠오르는 걸로 골라주세요. 전 할머니 안아주신 그 위안부 할머니 있죠. 그 자체가 기획력 그리고 그 메시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보여져서 좋았어요. 명정님은요? 저는 트럼프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전통 군악대들이 영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가 행렬이 지나갈 때 옛날 조선시대 때 군인들이 장수들이 이렇게 호위하면서 가듯이 아까 그 캐딜락 원을 호위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그 장면 보고 정말 멋있다. 예, 좀 뭔가 폼 난다고 해야 되나? 이게 전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진짜 이게 뭐 영국 왕실 부럽지 않은 전 세계 어디에나 내놔도 빠지지 않는 의전 행사 같아요. 그래서 멋있었어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저는 트럼프를 정치인으로 본 게 아니라 항상 미국의 연예인, 비즈니스맨 이런 걸로 봤었기 때문에 멜라니아 역시 저한테는 그냥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 멜라니아가 와서 원래 은둔의 퍼스트레이디라고 하잖아요. 정말 많이 웃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그 샤이니의 민호랑 같이 있는데 이제 이걸 뭐 보도들은 급식 외교라고 해가지고 중학생 애들이 와서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 짤방이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자애 둘이서 이렇게 뒤에 멜라니가 있다고 멜라니아 이렇게 했는데 딱 보고 그 누구야 하고 했는데 그 가르쳐준 여자애가 그 뒤에 이민호가 다시 오니까 이민호를 보고 애가 너무 놀라는 거야. 그래서 뒤를 돌아봐 하고 자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했고 그 친구가 뒤를 돌아보자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멜라니아를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민호를 보고 얘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트위터로 전 세계 확산이 되면서 샤이니 팬들이 전부 다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방카가 주로 이제 퍼스트레이디 역할 비슷한 역할들을 많이 해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멜라니아가 많이 좀 이렇게
위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 뒤로 밀려났다고 해야 되나? 멜라니아가 잘 안 나서니까 예. 그렇기도 했고 사실 이방카가 멜라니아의 딸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그러니까 솔직히 기분 나쁜 게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멜라니아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 양반이 완전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제대로 했어요. 맞아요. 여기 와서야 정말 제대로 한 것 그리고 같아요. 항상 이 인상 팍팍 쓰고 다니는 스타일이었는데 막 좋아하는 게 얼굴에 묻어 나와요. 되게 표정이 좋았어요. 예, 그리고 그 학생들 네. 모아놓고 할 때도 아이들이 막 공룡 개성 그거를 막 하고 하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떠나는 날 문 대통령 내외분하고 트럼프 내외가 같이 이렇게 산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 봤어요. 트럼프 내외가 손잡고 걸어가는 거. 그 손잡는 것 때문에 이슈가 종종 되긴 했었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손을 잡으려고 해도 이방카가 쳐내는 그 장면이 한 서너 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양반이 트럼프 두 양반이 사실은 이제 저러다가 뭐 한 1, 2년 있다 이혼하겠다 싶었었는데 느낌이 대한민국에 와서 문 대통령 내분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뭔가 느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탄핵되기 전까지는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랬었는데 우리도 이제 저렇게 늙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멜라니아 보좌관들도 되게 놀랬다고 하죠. 멜라니아가 김정숙 여사 만났을 때 저렇게 환담을 오래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영부인들을 만났을 때. 네. 표정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멜라니아 자체가 제가 봐도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생각해요. 쟤 싸가지 없다. 그런 유형들 원래. 근데 그게 내성적인 사람들의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속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의 스타일이기도 해요. 멜라니아는 모르긴 해도 성령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미모나 키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어떤 교류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상당히 혼자 외로웠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맞아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네. 더군다나 이제 자기가 생활했던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세계 제1위 국가의 영부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 트럼프랑 결혼할 때 이 남자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짜증났을 것 같아요. 대통령 나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자, 어쨌건 이제 뭐 약간 양념 좀 한번 쳐봤고요. 방송은 오늘 국회에서 이것도 24년 만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한 게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국회 연설한 게 마지막이 됩니다. 국회에 연설한 게. 클린턴 대통령을 지낸 게 25년이나 됐어요, 그러면? 국빈 방문을 한 게 25년. 예. 한미 FTA 개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을 북한 이야기만 하고 갔다.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 얘기하는 거? 네. 예. 와, 다 알고 있어. 그 한국이 골프 잘 치는 나라라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더만요. 네, 또 트럼프가 그 자기 사업체 중에 골프 클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언급해줘야지. 골프 광이기도 하고. 예. 오히려 골프는 일본에서 같이 쳤잖아요. 아베랑 선수하고 같이. 네. 근데 아베 과당이 유명하죠. 과당 아베. 네, 아베가 오늘 발표된 일본 방송에 의하면 그 트럼프하고 골프를 칠 당시에 벙커에 떨어진 공을 주우러 들어갔다가 아주 2번 구르죠. 그래서 이번 주 SNL이 참 기대됩니다. 그랬는데 국회 연설에서 골프를 언급을 하는 게 그게 원래 연설문에 없었는데 즉흥적으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박성현 선수를 이렇게 언급을 하죠. 일단 한국 전쟁, 혈맹 요거 중요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혈맹이야. 지금 묘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살짝 비틀어서 아베 좀 왕따시키고 미국과의 어떤 혈맹을 강조하고 있는 거하고 맞는 건데 미국은 입장에서는 혈맹 이야기하고 다음에 한국의 경제의 기적, IMF 극복, 뭐 골프 이런 이야기 좀 운으로 좀 띄워놓고 나서 나중에는 다 북한. 뭐 평화, 뭐 북핵 이런 이야기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세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의 국회 연설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위가 낮아졌다. 예. 공교롭게도 한국이 했던 환대 이런 것들이 먹히는 게 아닌가요? 예를 들면은 저 평택까지 문 대통령이 예고도시 나갔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예전에 미국에서 트럼프와 만났을 때 그 느낌과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번에 가장 좋은 메시지를 주고 간 게 노스키피였잖아요. 코리안 패싱이 아니고 노스키핑 이거였잖아요. 노스키핑 코리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노스킵이라고 하는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딱 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일단 최대치를 저는 얻었다고 봐요. 그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고 다음에 이제 한미 FTA보다는 무기. 제대로 장사했죠. 사실 트럼프가 당선된 1년 이래로 1년 됐는데 외국 정상들과 만나서 어떤 기자회견이라든지 할 때 돌발 발언을 안 한 건 이번이 유일해요.
예정된 것만 딱. 예. 무슨 뜻이냐면 일본에서도 돌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베가 완전히 궁지에 물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였냐면 국회에서 연설을 하기 직전에 연설문을 고칩니다. 수정을 하는데 이것이 과거라면 수정 없이 돌발 발언으로 갔을 텐데 미리 수정을 하고 연설문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가 사실 그동안 대통령이라는 어떤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격이 떨어지는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뭐 이건 자화자찬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와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격을 갖추는 대통령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멘트를 따박따박 끊어내고 갔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걱정을 했던 거는 저 트럼프가 혹시 뭔 사고를 칠지 몰라서 항상 걱정을 했거든요. 1박 2일 동안 정말 TV를 보면서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혹시 뭔 뻘짓을 할까? 뭐 만약에 대놓고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이거 완전히 이상해지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런 돌발 행동이나 돌발 발언이 없었다. 오히려 같이 기자회견할 때, 문 대통령하고 기자회견할 때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첨언을 해서 다시 자기가 설명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문 대통령도 또 한 번 그랬어요. 트럼프가 대답한 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다시 보조 설명을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 화기애애하다. 둘이 아주 코드가 잘 맞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요리사, 미치광이 요리사 이런 거 있잖아요. 미치광이는 또 뭐예요? 이게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미치광이를 다루는 요리사. 사실은요, 이게 공격 지점과 비판 지점이 있고 칭찬할 지점들이 다 있어요. 외교에는 손해 보는 게 있고 이득 보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기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도요.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작권 환수랑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밀접하게 연관이 그리고 이제 뭐 캠프 험프리스를 직접 갔잖아요. 거기 캠프 험프리스가 여의도 면적이 한 5배인가 10배인가 그래. 거기에다가 전 세계 미군들이 사용하는 캠프 기지 중에 가장 현대식 시설로 지어놓은 거예요. 트럼프가 한 말이 있어요. 정말 시설 좋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무기랑 연관이 있는 얘기예요. 결국 한국을 위한 기지지 미국을 위한 기지는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죠. 예. FTA 가이라고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악수할 때는 좀 길게 했다 그랬잖아요. 네, 길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길게 하면서 당신이 FTA 담당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FTA 이야기는 실무선에서 계속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일종의 자기 나라 무기 판매하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우호 설린 관계와 이게 이런 거 있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스탠스는 저펜 패싱하고 트럼프랑 직거래하고 중국과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살짝 일본을 왕따 놓는 느낌. 사드 문제를 어느 정도 풀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거리가 일본보다는 훨씬 가깝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이런 외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트럼프가 한국에 들어와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일부 내주고 나머지는 특히 북핵이라든지 뭐 한반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풀고 있는 과정상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했는데 그게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사인들 간에는 게 계산적이다 할 수 있지만 외교만큼 계산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캠프 험프리스 혹시 가보신 분? 저요. 진짜? 저는 사촌 동생이 거기에 미군이었어요. 아예 웨스트포인트 졸업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낳고 자란 애라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발령을 일부러 신청을 해서 왔을 때 이모랑 해서 따라갔었는데 들어가면요. 어떤 미국의 어떤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우리나라가 아예 아니에요. 쓰이는 통화나 뭐 하다못해 표지판, 가로등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랑 완전 달라요. 저는 좀 약간 뭔가 배신감 비슷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안 가봐서 개념은 없는데 여의도보다 뭐 몇 배 넓다고 하니까 거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계획도시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기지도 있고. 그러니까 에어포스원에 내려가지고 오산에 내려갔고 마린원으로 이동을 하는데 원래 계산은 평택에서 오산까지 가서 바로 내리는 걸로 했는데 비행기가 뜨고 나서 우와 좀 돌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연된 시간이 한 40분 지연됐다 그러죠. 평택 기지를 돌아보는 그 시간. 예, 그 캠프 험프리스는 중간 기착해서 잠깐 들르는 용도였었는데 트럼프가 거기를 둘러보고 싶어해서 40분간 그 기지를 상공에서 본 거예요. 구경을 하고 그리고 용산으로 오는 바람에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는 청와대에 들어가는 시간이 40분을 지각을 했어요. 뭐야, 이거는 결례 아닌가요? 결례인데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트럼프의 그 행동이 사실은 그 행동 하나로 트럼프가 1박 2일 동안 왔다가 가는 모든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큰 무슨 저택에 살아.
근데 내가 응접실에서 맞을 시간이 10시라고 하면 손님 입장에서는요, 대문까지만 일단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들어오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정원 잘 만들어진 걸 좀 둘러보겠다는데,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마음 풀게요. 트럼프가 평택 기지에서 받았을 그 느낌은요,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비행을 하면서 헬기로 마린원으로 상공을 비행하면서 그 기지를 봤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말로만 들었는데 이 정도의 규모와 이 정도의 시설로 돼 있구나. 여기에 90%를 한국이 냈구나. 아마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됐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험프리스를 떠나기 전에 이야기를 할 때 결론은 그래도 이게 험프리스는 한국인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뜨고 보니까 다른 거야. 그 말이 야, 니들 지키려고 만든 거야 이렇게 화낸 게 아니고 결국은 한국을 위한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봐요. 너무 트럼프를 정상적인 캐릭터의 범주를 좀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 풀게요. 아니, 이번에 1박 2일 와서 본 것을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대통령이에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는 게 판을 흔들어 보겠다 이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원래 미친놈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판을 좀 한번 흔드는, 무식하기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진짜 미치광이라고 해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을 대하는 입장이 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맞춰주는 수밖에 없지. 지금 트럼프 와서 뭐 트럼프 반대 시위도 있었고 뭐 환영 시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바라보는 관점은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국익이라고 생각하고요. 뭐가 더 이익이냐. 이쪽도 이익이 있을 수 있고 저쪽도 이익일 수 있는데, 양쪽을 택일해야 됐을 때 1%라도 이익이 많은 쪽을 택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저는 외교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있죠. 국정원 같은 걸 이용해서 온갖 사찰하고 온갖 공작질하던 정부가 자기네 지지율을 올리려고 미국에 뭘 퍼주는 개념하고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민주정부라고 하는 것이 뭐 기존에 있던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원래 순수해, 이런 관점에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외교도 써먹는 사람들의 관점하고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결이. 네. 그런 지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좋아서 빨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방송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가 어떻다가 아니라 트럼프를 어떻게 요리해 가는가. 트럼프 요리사로서의 문재인 대통령 또는 정부의 외교력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조기 환수하겠다라는 이미 천명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그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전략자산이 정찰기예요. 군사위성, 정찰기, 그 다음에 대북 타격 능력, 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와서 약속을 한 게 이거죠. 미사일 탄두 중량 완전 해제. 이거 뭐냐면 우리는 이제 미사일 발사체를 마음대로 개발할 수가 있어요. 사거리 개념으로 아니라 무게 개념으로 가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탄두를 중량을 늘리면 핵탄두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이제는 자격이 된 거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정찰기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정찰기 중에 지금 첫 번째로 손꼽히는 게 이제 조인트 스타즈라는 정찰기인데, 이게 몇 번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버전은 얘가 서울 쪽에서 상공으로 뜨면 북한 전 지역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북한 전 지역에 지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정찰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아마도 기술 이전이나 도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예. 여기까지 하면 우리나라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기본 바탕이 되는 군사력은 이미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미 전시작전 통제권은 가져오기로 트럼프 합의가 돼 있습니다. 네. 예.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용수 할머니예요. 아까도 여사님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보시기에 트럼프가 약간 떨떠름했다고 느끼세요? 멍하게,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인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그 정도 계산만 가지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속을 잘 모르니까 한번 한번 들어보시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뒤에서 실무진들 간에 이야기가 충분히 오갔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뭐 홍준표도 나왔잖아요. 홍준표도 나왔고, 그러면 누구 이렇게 와 있다. 저 사람이 누구다. 그리고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미리 조율도 돼 있고, 조율하지 않고 그렇게 갑자기 들이밀어서 포옹하게 하는 건 결례거든요. 허그한 사람이 유일하지 않아요? 그렇죠. 할머니. 예. 네. 그러니까 허그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허그하고 나서 이제 그걸 따라해서 했는데,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전에 이방카한테 지금 한 550억 밀어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배를 준 거잖아요. 우리 위안부에 준 거에 비해서. 자기 딸이 일본에 가서 그만큼 받아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트럼프를 너무 사람으로 본다. 이게 대통령이라는 국가 수반이 어디에 가서든지 누구와 만나서 누구와 무슨 말을 하는 거는 100% 전술적이고 전략적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와 포옹을 했다는 것은 미리 이거는 준비된 거예요. 그건 그렇죠. 당연히 준비된 거고 모두하고 다 악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악수를 대표적으로 한 사람들이 선정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트럼프도 알고 있었을 것 같고 문제는 트럼프 그 중 하나도 안 중요하지. 어떤 사진이 찍혔느냐가 중요하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이방카와 아베 그 뭐 돈 받은 거 지원해 준 거 이런 거에 대한 반대 우리가 느끼기는 되게 시원하잖아요. 네. 아베 정권은 전 세계적으로 욕을 처먹으면서도 미국의 비호 아래 위안부 문제 같은 걸 덮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어.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 미국이 지원 안 하겠다고 트럼프가 틀어버렸어. 그래서 제1 지원국이 일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안부 뭐 관련한 이런 것들이 세계 문화유산 같은 게 선정이 안 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굉장히 밀리고 있는 형국이긴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위안부 할머니 중에 대표적인 분이죠. 사실 이용수 할머니는 얼굴급이시잖아요. 이분을 만나게 해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진 찍혔다는 것만으로도 일본이 느끼는 그 뭐랄까 불안감, 당황함, 불안함 아닐 것 같고 당황스러움. 네, 그래서 지금 뭐 정부와 일본 정부와 언론이 지금 난리가 났죠. 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있었던 한미일 동맹은 안 한다, 아니다라고 말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그 답을 한번 샘플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일본은 그냥 패싱, 요 느낌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일본과 군사동맹 아니다. 우리는 일본과 동맹 아니다. 군사동맹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 무슨 말이냐면 한일 정보협정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한 태도를 보낸 거예요. 뭐냐면 한국과 일본이 군사협정을 맺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일본 자위대를 군인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우리나라가. 일본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거든요.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군대로 인정을 해버리는 결과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은 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이번에 내가 확실하게 느낀 거는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국정교과서 폐기됐죠.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 안 돼. 그 불가역적 협정에 대해서 아니라고 선 그었잖아요. 지금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 번째로 언급할 바로 이 부분이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것 같습니다. 독도새우. 재밌었어요. 그러면 일본을 향해 가지고 위안부 할머니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거는 선택상이잖아요. 어떤 색깔로 누구를 그 자리에 세우느냐인데 위안부 할머니가 청와대 25년 만에 국빈으로 온 미국 대통령한테 바로 허그를 시킬 정도면 청와대 의도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데 하필이면 거제도에도 있을 거고 새우는 얼마든지 있을 텐데 독도새우를 잡아다가 밥상에 올렸다고 하는 거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일본 자 봐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근데 하필이면은 이 닭새우죠. 이 그 독도새우라고 불린 게 닭새우인데 닭새우가 하필이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닭새우가 이제 닭벼슬처럼 애가 생겼다고 그래서 닭새우인데 그 몸집이 굉장히 커서 그 굉장히 오도독오도독하고 살도 맛있어요, 진짜. 이게 트럼프가 일본에서도 아베가 닭새우를 트럼프한테 대접을 했어요. 이미 일본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 닭새우를 대접을 하면서 이거를 독도새우라는 거를 싹 바람을 넣은 거예요. 그 근방에서 잡았으니까요. 이게 독도에서 잡은 거예요. 그 닭새우가 그 바위 틈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그 바위가 있는 곳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또 360년 된 시간장? 시간장. 네, 그 같이 했는데 360년이면 사실 미국의 역사보다도 오래된 간장인 거죠. 독도새우가 들어간 잡채를 올린 송이돌솥밥 반상. 먹어보고 싶다 진짜. 그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본 외교부나 정치권에서는 애써 독도새우에 대해서는 패싱하려고 하는데 스키핑하려고 했었는데 일본 언론이 그거를 봐주질 않았어요. 일본 언론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일부 언론이 이거를 닭새우라고 표현 안 하고 독도새우 이렇게 표현한 거야. 독도에서 잡은 새우라는 뜻이죠. 사실. 네, 독도새우로 이름을 불러버린 거야 일본 언론이. 그래서 고맙다. 일본에서도 지금 뒤집어지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도. 국빈 만찬 코스별 메뉴로는요. 첫 번째 옥수수 죽을 올린 구황작물 소반.
이상하게 옥수수 죽도 난 되게 못 사는 것 같은데 구황작물이라는 게 뭐예요? 못 먹던 시절에 고구마, 뭐 감자 이런 거를 쪄서 같이 올렸다는 거. 그러니까 못 먹던 시절에 쌀 밥 대신 먹었던 거예요. 두 번째, 동국장 맑은 국을 곁들인 거제도 가자미구이.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가자미. 네, 세 번째가 360년 시간장으로 만든 소스에 한우 갈비구이와 독도 새우 잡채를 올린 송이 돌솥밥 반상. 정말 이상하게 너무 고급지다. 너무 맛있겠다. 그 반상이 뭐 재료들이 지금 뭐예요? 네, 모시 조개국과 김치 그리고 한우는 전북 고창 한우, 한국 토종쌀 4종을 섞은 북흑조, 자광도, 흑갱, 충북 흑미가 들어갔고요. 나 처음 들어본 건 많다. 네. 진짜. 그리고 네 번째가 디저트 같아요. 산딸기 바닐라 소스를 곁들인 트리플 초콜릿 케이크와 감을 올린 수정과 그라니타. 이 감이 그거죠, 그거. 청와대 김정숙 여사가 직접 따서 깎아서 말린. 사람 사는 청와대 관저라 그래갖고. 야, 그건 짬뽕이 그림이더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뭐 아까 말한 3만회 뭐 이런 이야기 할 때처럼 한 진짜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되면은 그런 한옥집에 편한 그 소파가 있는 어떤 테이블 같은 거 놓고 가을에 감 깎아가지고 감 말리면서 꽃감 만들어 먹고 싶어.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직접 김정숙 여사님의 손에서 나온 뭐 그 요리 솜씨들이 식탁에 반영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부부가 이 설명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그 디저트 먹으면서 해줘요 다. 네,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준비했다. 그러면은 사실 서양 사람들은 돈 들여서 사주는 것보다 그런 걸 훨씬 더 맞아요. 감정적으로 깊이 있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평생 못 해본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뭐 식당에 가가지고 뭐 먹을래? 김치찌개 뭐 이런 게 아니라 반찬이라고 하는 게 국빈이니까 주인 입장에서도 어떤 정성을 막 담아야 되잖아요. 대통령들 그 청와대 조리장들만 해도 지금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구내식당 나와서 같이 또 드신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식사가 들어갈 때는 주방장들이 직접 설명해 준다고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 때 우리가 방송으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 청와대 조리장들이 나와갖고 이걸 뭘로 만들었다고. 예전에 그 송로버섯 유명했잖아. 그러면 조리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설명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담겨진 의미와 어떤 재료로 썼다는 것이 대부분 다 간략하게 설명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메뉴가 트럼프가 이제 떠났죠. 조만간 다음 주 내에 한국에 있는 한 식당에서 트럼프 코스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겠네 진짜. 이게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한 상에 한 20만 원 정도 가겠는데요? 뭐 그 가격은 제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게 따라하는 트럼프 코스가 나올 것 같아요. 먹어보고 싶네요. 자, 그런데 그 일본 언론의 반응인데요. 산케이 신문하고 교도통신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케이 신문입니다. 미국 정상을 환대하는 자리에 일본과의 분쟁의 씨앗을 들고 나왔다. 교도통신. 자국 주장을 선전하는 장이 돼 한일 관계에 그림자가 드리울 것. 엄청 불편한 거야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얘들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의도가 있다고 봐요. 진짜 일본 저편 패싱 하고 싶은 느낌이 좀 드는 모양이에요. 위안부 합의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착해만 보이는데 한번 꽂힌 쪽에는 굉장히 정을 오랫동안 안 주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보면은. 일본 애들은 위안부 협상이나 등등에 있어갖고 노골적으로 지금 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미국, 일본, 한국이 아니고 미국, 한국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일본이 사실은 일본 애들이 거의 코너에 몰렸고요. 지금 일본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오늘자 언론의 반응에 보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뉘앙스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아베가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보다 아베가 트럼프하고 더 친하다. 뭐 이런 어린애 같은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아베는 트럼프하고 친할 수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또 아베보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해요.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죠. 근데 문 대통령은 아베하고 친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북핵을 컨트롤하면 트럼프는 세계의 유능한 리더가 될 겁니다. 놓여진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북핵을 컨트롤할 때는 일본과 친한 것보다는 한국과 친한 게 더 좋아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한국의 위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처럼 보이죠. 객관적으로도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다 고만고만한 놈들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세계 국제 무대 같은 데서 영향력은 더 크거나 경제 규모는 더 클 수는 있는데 세계적인 위치로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한국 대한민국이 훨씬 더 미국한테는 더 중요하죠. 중요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잘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일본의 어떤 국제적 위상이 딱 자리매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뭔가 우호적인 관계가 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 진짜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진짜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사실 이번 며칠 전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사드 관련해서 합의를 봤잖아요. 나는 거기서 끝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과 우리나라가 사드 관련해서 이렇게 외교적으로 결과를 딱 내고 합의를 딱 보는 순간 그 이면에는 미국도 이미 다 합의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일본은 따라가는 형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아베가 트럼프한테 당한 것처럼 미국의 노예적인 입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노예적이 아니라 노예던데요.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네. 2차 대전 태평양 경쟁이 일으키고 진주만 공습하고 그러면서 하다못해 핵폭탄까지 맞은 유일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자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개 노릇을 자청해 왔던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마지막에 벗겨내고 싶어하는 멍해가 위안부 같은 거잖아요. 이건 위안부는 그 당시에 돌출된 어떤 사안도 아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십수년 전밖에 안 되는 그때 그게 사안이 돌출되기 시작해서 다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정말 비인륜적인 게 하나 툭 튀어나온 거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는 그런 걸 잘 이용해 먹는 장사꾼인 것 같고 지금 중국으로 날아갔는데 중국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가 할까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공산당 100주년 그 기념일이 2021년이잖아요. 2021년까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이게 서로 평화조약을 맺을 거라고 봐요. 2021년까지 중국한테 필요한 건 자기 계획대로 모든 걸 하는 시진핑 집권 하에서 계획대로 모든 걸 이루어내는 게 중요하지 괜히 최강대국이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신기를 건드려서 국제적인 분란을 만들어서 중국한테 이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시진핑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평화조약을 맺을 거라고 봅니다. 암묵적인. 그래서 네 1등이 해 그래. 미국이 1등인 거 인정? 이렇게 0.5, 나 0.5 해줘. 요 정도 선에서, 요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트럼프도 그러니까 자기가 임기 내에는 그 세계 최강국이라는 그 지위를 보장받고 중국은 중국대로 필요한 이제 100년 만에 첫 번째 거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올림픽하고 잽도 안 되는 거거든요. 공산당 100주년은. 그러니까 그 이벤트를 앞두고 그 내적인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트럼프하고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요. 사실 중국과 우리나라가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이미 다 게임은 끝나 있는 상태고요. 트럼프가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는 것은 이미 시진핑도 본인들의 그 내부적으로 정치 투쟁이 일어날 모든 그 가능성을 다 없애놓은 상태고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해 놓은 상태에서 아마도 시진핑은 트럼프한테 굉장히 큰 선물을 줄 거예요. 그 선물이 아마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거죠. 돈과 무역 역조와 그다음에 북핵 문제. 이건 굉장히 큰 선물로 아마 남겨줄 거고요. 트럼프는 중국의 시진핑을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로 아마 칭송을 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들어갈 거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마 중국도 우리나라와 일본 만만치 않게 트럼프를 환대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1월 8일 오늘인가요? 네. 트럼프 취임 1주년이라고 그랬잖아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35% 이하예요. 역대 최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를 잘해야만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이죠. 한국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박근혜 지지율 떨어지면 해국 나간다 해서 뭐 말도 안 되는 뭐 4조 원 뭐를 수술을 했네 만에 40조 뭐 외교 성과 이렇게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지. 이런 식으로 가는데 무역이라고 하는 건요. 국가 정상들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기업들이 하는 거고 제품의 질.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와도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하면서 무기나 팔아먹고 있을 때 다른 기타 산업의 경쟁력이 엄청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공장이 다 옮기고 미국의 그 회사들도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에 정말로 쓸만한 산업 하나가 남지 않게 된 상황에 대한 벌맨 불만의 소리가 미국 국민들한테 먹혀서 트럼프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이 당선되게끔 만드는 요소가 됐던 거예요. 뭐 그런 측면하고 사실 북핵은 트럼프한테는 중국을 쫓기는 좋은 소재지만 김정은이 그렇게 해줘야만 자기 존재가 더 부각되는 그렇죠.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진짜 미치광이 한 명만 짧게 소개하고 이 방송 끝내겠습니다. 국회에서 막 영어 피켓 들고
걔 무슨 영어 뭔지 알까? 곰돌이 아저씨 너무 무리했어요. 너무 많이 굶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조원진 의원이 미치광이처럼 나타나서 피켓을 들고 한미동맹 강화 여기 뒤에다가 그걸 왜 붙여?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뭐냐고 그럼 이게. 트럼프가 석방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대주의 쩐다. 요게 그런 거예요. 조원진은 지금 어떤 멍청한 짓을 한 건지 영리한 짓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야 자기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존재감이 부각되는 거죠. 1인밖에 없는 정당의 국회 로텐도어린 어디서 단식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것도 오래되면 언론이 관심 안 가져줍니다. 근데 트럼프 오는 국회의장에 이렇게 들고 들어가야 우리 조원진 의원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싸우는구나. 요거를 알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대한민국 국회 대비 무대에 살짝 숟가락 하나 얹은 거죠. 박사모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노센트 프레지던트 박. 죄 없는 순수한 박근혜를 풀어줘라. 릴리즈면 발표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석방이라는 의미. 난 이노센트 화장품인 줄 알았다. 야. 그것도 웃기다 진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화장품을 발라줘?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보지 않고 조원진의 행동만 놓고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석방시켜줄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자리에 나와야 되냐고. 언론 타려고. 텔레비 나오려고. 근데 릴리즈 이노센트 프레지던트 박 이걸 한국 사전 중심으로 해석을 다시 하면 순수한 대통령 공헌을 발표해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구글 번역기 돌리면 그렇게 나와요? 썰렁했던가요?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만 분석해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트럼프가 중국 가기 전에 이미 떠났죠. 트럼프는 꽉 채워서 이틀 한국에 있었던 거고요. 오전에 들어와가지고 동작동 국립현충원도 갔더만요. 네, 국립현충원. 그 사이에 트럼프한테 럼프 형 나도 외국 간다. 잘 있다 가. 이거잖아. 그렇게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순방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활주로 주기장을 떠나서 활주로 직선주로에 가서 안 떴대요. 왜? 15분을 안 뜨고 있었대요. 왜 그러나 했더니 트럼프가 오산에서 중국으로 날아가는 거를 기다려줬대요. 먼저 가게끔 먼저 가게. 손님을 대접하는 게 이게 예의가 아니다. 주인이 먼저 집을 비우면 안 된다. 야, 디테일 쩐다. 그래서 15분을 기다렸다가 트럼프가 떠나고 대통령이 비행기가 이륙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대단하다. 이러니 진짜. 트럼프가 문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젠틀맨이 맞구나. 근데 이런 건 있죠.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은 하는 행위가 다 상대방의 진정성을 믿기 때문에 다 좋은 거예요. 트럼프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인상을 주면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익에. 그것이 태도의 문제라고 또 보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스탠스를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방한 반대하면서 굴욕외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것도 저는 어느 정도 아주 일부는 맞는 시각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한테 반기 들어가고 국제적으로 고립돼서 국가적으로 상당한 수모를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왕이면 한국도 무시당하고 북한도 막 적대적인 관계가 되느니 트럼프를 잘 요리만 하면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애교를 높게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젠틀맨께서는 이제 외교를 잘 하시고 8개국 순방에 나셨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가자. 굿바이 트럼프. 예, 저는 새날 녹음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기차를 타고 옵니다. 근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 뭐 공무원 시험 준비 기타 등등 재수생까지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몰려다니더라고요. 또 그 시간이 저녁 시간이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도 아까 잠깐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 한 반 정도는 시험지나 이렇게 쪽지를 들고 있어요. 그 시간도 아깝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밥을 먹는데 멍하니 예, 멍하니 이 시간이라도 쉬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인지 그렇게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진짜. 밥 먹을 때 그냥 차라리 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때만. 예. 근데 저도 사실은 예전에 한번 또 그렇게 어디를 가나 뭔가를 들고 있어야 되는 절박한 때가 있어가지고 불안한 거죠, 그게 심리적으로. 예. 잠깐에도 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내가 이거라도 이렇게 안 하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더 그런. 저는 그 정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식당 줄 설 때
뭐 버스간에서 항상 들고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시험 준비하셨을 때 이렇게? 재공부할 때 빨리 그 실력을 해서 이제 좀 어디다 어플라이를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못했죠 결국은요. 그렇게 됐는데 그걸 보니까 저 옛날 좀 일도 생각이 나고 혹시 우리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큰 시험 앞두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용기 좀 가지시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하면 된다는 한 예로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뭐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다고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이제 27살에 이제 신학교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제가 두 번째로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게 들어가 놓으니까 이게 좀 늦었긴 했어도 어쨌든 공부를 해야 살아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 쪽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대학원까지 나와야 필수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코스가 그렇게 되니까 거기를 가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영어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또 외국말로 뭐 헬라어 같은 거를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한 3학년 이제 4학년 이렇게 올라가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이제 심각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때 2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이도 들은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 죄송합니다. 욕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안 되겠다 싶어라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 욕이 다 나올 정도로. 큰일 날 뻔했네요. 힘들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하루속히 빨리 이제 경제적으로 내가 이걸 독립을 해야지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없겠다. 대학원 가면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교회에서 가서 일을 하면 흔히 말해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전도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당시에 한 달에 받는 게 뭐 40만 원, 5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4학년 들어가서 여름방학 때 제가 제빵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되겠다. 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직업전선에 가서. 그래서 이제 강남에 있는 좀 유명한 이제 제빵 학원이 있어요. 아직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열심히 빵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방학 동안에. 그래서 뭐 식빵도 만들고 롤케이크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다가 이제 하필이면 팥빵을 만들 날에 집사람하고 이제 팥빵. 예. 또 팥빵. 팥빵.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걸 만들고 집에 들어가는 그날에 집사람하고 언쟁이 좀 붙었어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렇게 붙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해 안 되는 게 그 제빵 학원을 등록하러 갈 때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가서 한번 해보자 해놓고서 왜 그때 저한테 하지 말라고 했는지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예요. 본인도 모르겠대요. 예, 여하튼 그날 싸워서 제가 팥빵을 한 대 맞고 안 되겠다. 그러면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자 했는데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그 시험까지 한 6개월 남았는데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슬슬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좀 공부를 하다가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를 한번 치러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 신학 대학원 같은 경우는 과목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성경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 신약 성서하고 이제 성서 과목 2과목,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나머지 면접하고 뭐 논술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은 성경 400점이요. 구약 성서랑 그 신약 성서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와요? 궁금하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총 400점이에요. 예. 구약 100, 신약 100, 영어 100, 그 다음에 나머지 논술하고 이렇게. 제 기억은 그래요. 뭐 암기 싸움일 것 같은데. 암기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이제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 다음 중 예수를 배신한 사람은 뭐 1번 베드로, 뭐 2번 뭐 거의 그런 식이에요. 쉽네 그러면. 진짜예요. 쉽네요. 그런데 이제 그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했으니까 넘어갔고 이제 번역 문제거든요. 영어 시험도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문장을 책에서 뚝 따가지고 문단식 놔두고 번역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자신이 있었으니까 넘어갔는데 성서 시험을 제가 모의고사를 본 거예요. 한 과목당 100문제씩이거든요. 100문제씩인데 이제 암기 과목이 또 있어요. 그 암기는 뭐냐면 성경 9절 암기예요. 구약 70, 신약 70, 총 140개. 다 외워서 써야 되는 거예요? 완전 외워 써야 돼요. 제일 긴 게 10계명이에요. 굉장히 뭐 한 페이지 넘어가는 건데 저는 포기하고 왜냐하면 토시 하나 틀려도 안 되거든요. 야, 그래도 그 정도는 10계명 쓰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실제 내용은 훨씬 길어요. 실제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요? 예, 그게 그 토시라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왜냐면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디 여자분이 전도사님이거든요. 아가서를
다 낭송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놀랬잖아요, 내가 보고. 근데 실제로 교도소에 가면 사기 전과자들 있잖아요. 네. 머리가 굉장히 이상하대요. 그거 외우는 사람 많대요. 신약성서 같은 거. 그거 어려워. 그분 사기꾼이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스스로 쳤죠. 이제 100문제를 딱 쳤는데, 야, 정말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평균 10점 나온 거예요, 10점. 불교를 가시지 그러셨어요. 안 맞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그쪽이랑? 뭐 다음 종목 10개명이 아닌 것은 뭐. 예, 그러니까 예수가 뭐 이렇게 그 전상수훈을 한 그 지역은 뭐 이런 그렇죠. 이런 뭐 거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났나? 예, 그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욥이 나중에 돼서 딸을 3명 낳았는데 이름을 적으시오. 어떻게 암기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광범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설마 이러는 것들이. 아니, 뭐, 아까 그 사기꾼도 잘 외운다고 하니까 좀 교도소 가셔서 좀 일독하시고 제대로. 그 방법도 있었는데 그걸 몰랐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스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거를 전공하고 읽는 거 하고 또 이게 이렇게 다른가? 시험 치는 거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책을 볼 때 그냥 재밌게는 볼 수 있는데 구석구석에서 빼면은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야, 난이도가 그래도 좀 이렇게 쉬운 거, 중간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어차피 구석에서 나오면은요. 이제 허를 찔린 것 같은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뭐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내용판만 해서 그렇게 됐었겠죠. 그래서 딱 이제 시험 칠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딱 2달 남은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 나이도 들지. 애는 옆에서 놀고 있지. 집사람은 이제 화내고 있지.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대책을 마련하자.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다 샀어요. 굉장히 두꺼워요. 막 600페이지 이런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구조를 요약을 해서 해놓은 책들이 있어요. 구약성서, 신약성서를. 특히 신약성서 같은 경우는 저 핑클의 성유리라고 있죠. 그 아버지가 저 장신대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펴낸 엄청 두꺼운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구조 분석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다 사보니까 6권인가 7권인가 됐어요. 두꺼운 책이. 500페이지짜리.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신학교 안 가길 잘했다는 목사 안 해? 근데 불교는 8만대장경 시험이나. 맞아요. 8만대장경 다 읽고서. 외우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8만대장경 7만 2번째 판에 새겨진 글이 무엇일까요? 이런 거 나와요. 그거보다는 난 겁니다. 양호한 거예요. 그거보다. 매력적인데요? 네. 그거가 난 겁니다. 몸에 또 프리즌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6권, 7권을 이제 2달 동안 외우자 이제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외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고시생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사그람이 이제 다급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친 시험이라는 거예요? 대학원 입학 시험이에요.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원 가면 뭐 공부하는 거예요? 그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 공부하면서 다 한 것 같은데? 아니, 성경 다 배우고. 들어가면은 또 다른 걸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그 준비하면서 이제 이거 나랑 안 맞는구나. 이래서 이런 사람들 이제 그만두고 포기하고 나처럼 부동산 안 보듯이 나 이거 민법 나랑 안 맞냐 포기하듯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걸러주는 거죠, 일단.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신학교나 신학대학원 가면은 일반 대학 나온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성경을 배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거의 안 배웁니다. 그럼 뭐 배워요?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배워요. 무슨 개론 과목이라든지 신약성서 뭐 해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설교하실 때 설교와도 관계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게 이제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받아들이거나 학습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배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교회는 지리적으로 어디에다가 세워야지 사람이 많이 온다. 뭐 이런 건 안 배우는 그런 거죠. 건 전혀 안 배워요. 그럼 부동산학 개론에서. 부동산에 개론에서 배우는 거. 그거 배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험을 하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자필로 노트를 해가지고 문제와 답을 주관식으로 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외워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1권 떼고, 2권 떼고, 이런 식으로 해서 6권을 다 외워버렸죠, 답을. 거기서 어떻게 시험 몇 점 맞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시험 봤더니.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10점 맞았던 분이 10점 맞았던 사람이 급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성경 구절을 외워서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집에서 공부하던 데가 뭐 기독교 재단에서 만든 이제 도서관이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편도 한 40분, 45분이 걸려요. 그럼 그거를 제가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제 육성으로 구절을 다 녹음을 해놓은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면서 따라하면서 계속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40개를 또 외우고. 그러면 140개를 외우면 예. 140개를 그대로 다시 외워서 써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전체 100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무슨 사법고시 하면 무슨 판례에서 뭐가 있는데 뭐가 하느냐 이런 거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답으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단답형, 뭐 때로는 서술형. 그 예전에 그 미국 드라마 중에 CSI 보면 네. 그 그리썸 반장이 그리썸 반장. 성경 인용을 잘하잖아요. 몇 장 몇 절에 네. 뭐 이런 이야기 나온다. 그런 얘기. 그 실제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필수적으로 외우는 것만 해도 어디서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가능하죠. 왜냐면은 뭐 목사님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보면은 주로 외우는 구절들이 있어요. 네. 뭐 로마서 몇 장 몇 네, 절, 네, 뭐 네. 유명한 거 몇 개는 네. 이렇게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왜냐면 그 말씀 카드라고 해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외우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건 관심 있는 분들은 외울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저는 이제 스타일이 그런 걸 많이 외우는 스타일이 아니고 성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아까 야수님께서도 큰 틀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틀 안에서 어떻게 더 깊은 의미를 캐느냐 이제 저는 그쪽으로 좀 많이 좀 치중을 한 사람이고요. 그렇게 성경 구절 같은 거를 잘 외우는 분들은 또 거기에 집중을 해서 그거를 이제 자기의 그 장점이나 무기로 삼기도 하죠. 그 면접 시험은 없어요, 면접? 면접 시험이 있어요. 면접 때 뭐 물어봐요? 그거는 궁금할 것 같아요. 목사님 되실 분들인데 신학 공부하신 분들인데 면접 때 과연 뭐 보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질문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교수님마다 또 다르고. 근데 저를 해주신 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조직신학 교수님이시라고 해요. 전문적인 용어로. 네. 그럼 쉽게 말하면은 뭐 이제 신학을 철학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분야가 또 있어요. 이제 원래 토마스 아퀴나스나 뭐 이렇게 했던 그쪽. 면접이 당락에 뭐 크게 좌우를 하나요? 당락이 좌우해요. 딱 봤는데 얘는 이상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 하러 왔는데 머리를 빡빡 밀었다던가 스님처럼 그럼 면접에서 점수가 좀 깎이고 뭐 그런 거는 그런 건 아닌데 웬만하면 괜찮은데 이게 좀 이상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데 좀 거르기는 해요. 면접반에 몸에 문신이 있다던가 이런 분들은 면접에서 이제 안 되고. 근데 이제 면접보다는 다른 게 배점이 워낙 커가지고 예,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좀 대답하기 쉽지는 않은 질문을 받았는데 잘 대답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문제 쉽게 이렇게 나올 거야.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목욕을 안 하는 사람은 정답은 베드로. 베드로. 이런 거 옛날에 우리 그 어린이 성경학교 선생님이 농담했던 그런 기억이 막 나네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2달 만에 뭐 합격했다 그래가지고 뭐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걸 아는 건 제 친구들밖에 없어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는 건데 지금 이제 시험 치시는 분들 너무 긴장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학원 선생도 한번 해보고 이제 이런 큰 시험도 좀 쳐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10대 1의 경쟁률이다 했을 경우에 그 10대 1의 경쟁률 전체가 다 싸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 싸우는 사람은 뭐 2대 1, 3대 1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결정 지어주는 게 그 사람의 자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제가 5명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한 그룹이에요. 형제처럼 지내는. 그 중에 2명이 제가 나온 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결국은 못 들어갔어요. 근데 둘 다 칠수를 한 거예요. 7번이나? 7번이요. 왜냐하면 그 신학대학원이 재수는 필수라고 할 정도로 경쟁이 심해요. 그 하나님이 그 세상을 7일 만에 만들었기 때문에 일부러 7번 7일 만에 완성하시려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깊은 뜻을 하신 거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제가 보니까 이제 한 명은 이제 재수를 했고 이제 그 친구들은 칠수를 해서 결국은 저희 학교를 못 오고 한 친구는 이제 영국 가서 그쪽에서 뭘 하고 하나는 이제 다른 학교를 나와서 지금 또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매정한 얘기 같지만 그렇게 들어올 만큼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또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딱 각오를 하고 이건 해야 되겠다 하고 집중을 딱 하면 그런 사람은 거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시험을 쳐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시험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미 결과는 정해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하나의 목표를 딱 정하고
그냥 올인을 하는 거죠. 저는 정말 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올인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떨어지면 또 1년인데 1년 동안 애는 크지요. 뭐 돈 들어올 때는 없죠. 힘드니까. 너무 다급해서 했던 거죠. 카톨릭, 그러니까 신부님이 되려면은 카톨릭 대학교 나오면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 되고 싶으신 분은 신학대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불교 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도 과정이 있어요. 교육 과정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 자체적으로 있어요. 거기도 시험 봐야지 스님 될 수 있는 거예요? 스님들도? 아니, 교육을 일단 받아야죠. 교육으로? 시험은 승가대학이라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불교도 상당히 그 조직, 그 구조가 복잡해서 또 종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렇긴 하더라고요. 이런 말도 틀린 거네. 뭔가 좀 복잡한 일 있으면 사람, 머리 깎고 중이나 되겠다. 이런 말 많이 했는데. 그 옛날 이야기죠. 예, 맞아요. 머리 깎고 공부해서 중이나 되겠다. 이렇게 바꿔야겠네, 말을.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던 모양인데 요즘에는 이제 거기도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가톨릭도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보면 이제 뭐 큰 교단은 아니라 군소교단이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시험이 조금 쉬운 데도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쉬운 건 시험 없이 가장 쉽게 될 수 있는 건 카톨릭 쪽은 맞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은 아니어도 이 다른 직책들이 많거든요. 공사직들이. 그러면은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그럼 가톨릭 신부님들은 정식 코스를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사제 서품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교육 코스를 이수를 해야지 그 서품 자격이 생겨요. 약간 좀 나는 이런 데는 약간 종교 쪽은 약간 좀 특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신부님 중에서는 신부복이 잘 어울린다. 그러면 약간 좀 이미지가 좋아지잖아요. 조인성 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신부복이 잘 받으면은 강동원이구나. 강동원. 그러면 이제 플러스 점수가 있는 거고. 또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삭발이 잘 어울린다. 그럼 가산 점수가 또 있는 거고. 두상이 이쁘다. 가산 점수가 있는 거고. 뭐 목사님들도 그죠? 아침잠이 없다. 또 그러면 가산 점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특별하게 좀 어차피 앞으로 현장에 가서 정말 중요한 거를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실용적인 생각을 하면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기억나는 시험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네버엔딩 스토리였습니다. 채널의 모든 가족분들 건강 모탈 만사형통 운수대통하시길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리야. 3만 번째 에피소드면은 대략 예상되는 시기가 언제쯤 돼요? 1년에 700개 좀 넘게 나오죠. 40년 뒤. 난 그때까지 못 살아. 자, 뭐 어쨌건 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새로운 형식의 달력 같이 참여하고 우리 방송도 그런 개념으로 저를 비롯하여 수도시 많은 일반인들이 참여했던 바로 그런 방송이고요. SNS 시대의 기존 미디어들과는 다르게 누구나 방송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동질감에 조금 기성 방송인들보다 실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 맛에 그냥 지켜봐 주시고 이런 분들이 저희들 청취자라고 보거든요. 청취해 주시는 분들이 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국인의 습성 같은 거잖아요. 하긴 해야겠는데 언제 하지 미루시지 말고 지금 당장 이렇게 새날 달력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으로 만든 첫 번째 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방송의 모토였던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그 새날. 그걸 이제 하다 보니 새가 날아든다라는 명명을 하게 됐고요. 다 아시다시피 트위터의 상징인 파랑새.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저희들 방송의 어떤 이념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진 될 때까지 계속 갈구겠습니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나갔던 바로 두 번째 에피의 후반부에 나왔던 고구마 이야기요. 방송의 어떤 구성상 그 자리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중간에 끊기가 좀 애매한 내용들이 있어갖고. 근데 이분이 지금 박근혜가 당선되고 세월호 사건 나는 거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민 가려다가 결국에는 해남으로 내려가셔서 고구마 농장을 하시는데 텃새들이 너무 심해서
캐는 것도 호미로 캐야 되고 그때 5,000평이라 그랬던가요? 네, 5,000평이요. 같이 캐고 싶어요. 네. 진짜 도와드리고 싶죠. 차라리 네. 우리가 주말에 고구마 캐는 그 유람단 이런 거 하나 모집해서 가서 한 가마씩 사오면 거기 다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체험 관광도 요즘 많이 하는데. 네. 메일 보내주셔가지고 새날 도와줘. 우리 짜자자잔 그래서 방송으로 좀 도와드렸는데 한 번 더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 이분들이 고구마를 이벤트 상품으로 거셨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이 방송 나가는 다음 에피 제목, 공지 등에 다 제가 올려드려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문제와 답까지 다 가르쳐드려요. 다만 그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봐라.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꼭 클릭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간단합니다. 이메일 주소만 팟빵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그걸 취합해서 동시에 이메일을 써드려요. 그중에 가장 빨리 답하신 5분께 고구마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약간 사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한번 먹어보라고 네. 고구마하고 또 고구마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군것질거리, 고구마 말랭이, 고구마 칩, 군고구마, 찐고구마 이런 걸 보내주셨는데 나는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박스가 2개 왔는데 고구마련이 하고 냅뒀어요. 한 2, 3일을. 근데 전화가 나중에 와서 뜯어보셨냐고. 그 봤더니 찐고구마, 군고구마 이런 게 들어있는데 냉장고에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속상하시겠지 이제. 상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해가지고 먹어봤는데 하나도 안 상했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차가 다 먹었어요. 정말 맛있어가지고 제가 고구마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되고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고구마 말랭이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금. 전 시골 촌놈이라 심지어 고구마 말랭이를 직접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정성스럽게 썰어가지고 햇빛에 잘 말려요. 근데 그게 고구마 빼떼기라고 하잖아요. 빼떼기요? 말랭이라고 합니다. 아, 말랭이라고. 빼떼기 뭐래요? 빼떼기라고 들었던. 경상도에서. 아, 전라도에서 들었어요. 예, 빼떼기라고.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시골 출신, 전라도 출신인데 말이야. 네. 빼떼기가 뭐야, 뼈다귀도 아니고. 그래서 그 보내주신 고구마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개요.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시골 스타일로 말하면 밤 고구마가 그냥 색깔로 보이는 거. 그 고구마가 7일에서 10일 정도 숙성되면 나중에 그걸 쪄먹거나 그러면 호박 고구마처럼 몰랑몰랑해진다는 거죠. 네. 아마 이게 탄수화물의 어떤 변화 과정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좀 더 녹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연대합시다.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뭐 돈 받고 하는 광고도 아니고 이왕이면 모르는 데 가서 뭐 인터넷 홈쇼핑이나 어디 모르는 데 가서 고구마를 사시느니 이 고구마 가격과 주문 전화 이런 것도 좀 알려. 저한테는 그냥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 멜라니아가 와서 원래 은둔의 퍼스트레이디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많이 웃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그 샤이니의 민호랑 같이 있는데 이제 이걸 뭐 보도들은 급식 외교라고 해가지고 중학생 애들이 와서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 짤방이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자애 둘이서 이렇게 뒤에 멜라니가 있다고 멜라니아 이렇게 했는데 딱 보고 그 누구야 하고 했는데 그 가르쳐준 여자애가 그 뒤에 이민호가 다시 오니까 이민호를 보고 애가 너무 놀라는 거야. 그래서 뒤를 돌아봐 하고 자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했고 그 친구가 뒤를 돌아보자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멜라니아를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민호를 보고 얘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트위터로 전 세계 확산이 되면서 샤이니 팬들이 전부 다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방카가 주로 이제 퍼스트레이디 역할 비슷한 역할들을 많이 해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멜라니아가 많이 좀 이렇게 위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 뒤로 밀려났다고 해야 되나? 멜라니아가 잘 안 나서니까 그렇기도 했고 사실 이방카가 멜라니아의 딸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그러니까 솔직히 기분 나쁜 게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멜라니아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 양반이 완전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제대로 했어요. 맞아요. 여기 와서야 정말 제대로 한 것 그리고 같아요. 항상 이 인상 팍팍 쓰고 다니는 스타일이었는데 막 좋아하는 게 얼굴에 묻어 나와요. 되게 표정이 좋았어요. 예, 그리고 그 학생들 모아놓고 할 때도 아이들이 막 공룡 개성 그거를 막 하고 하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떠나는 날 문 대통령 내외분하고 트럼프 내외가 같이 이렇게 산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 봤어요. 트럼프 내외가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손잡는 것 때문에 이슈가 종종 되긴 했었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손을 잡으려고 해도 이방카가 쳐내는 그 장면이 한 서너 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양반이 트럼프 두 양반이 사실은 이제 저러다가 뭐 한 1, 2년 있다 이혼하겠다 싶었었는데 느낌이
대한민국에 와서 문 대통령 내분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뭔가 느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탄핵되기 전까지는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 그랬었는데 우리도 이제 저렇게 늙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멜라니아 보좌관들도 되게 놀랬다고 하죠. 멜라니아가 김정숙 여사 만났을 때 저렇게 환담을 오래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영부인들을 만났을 때. 네. 표정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멜라니아 자체가 제가 봐도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생각해요. 쟤 싸가지 없다. 그런 유형들 원래. 근데 그게 내성적인 사람들의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속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의 스타일이기도 해요. 멜라니아는 모르긴 해도 성령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미모나 키아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어떤 교류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상당히 혼자 외로웠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맞아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네. 더군다나 이제 자기가 생활했던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세계 제1위 국가의 영부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 트럼프랑 결혼할 때 이 남자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짜증났을 것 같아요. 대통령 나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자, 어쨌건 이제 뭐 약간 양념 좀 한번 쳐봤고요. 방송은 오늘 국회에서 이것도 24년 만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한 게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국회 연설한 게 마지막이 됩니다. 국회에 연설한 게. 클린턴 대통령을 지낸 게 25년이나 됐어요, 그러면? 국빈 방문을 한 게 25년. 예. 한미 FTA 개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을 북한 이야기만 하고 갔다.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 얘기하는 거? 네. 예. 와, 다 알고 있어. 그 한국이 골프 잘 치는 나라라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더만요. 네, 또 트럼프가 그 자기 사업체 중에 골프 클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언급해줘야지. 골프 광이기도 하고. 예. 오히려 골프는 일본에서 같이 쳤잖아요. 아베랑 선수하고 같이. 네. 근데 아베 과당이 유명하죠. 과당 아베. 네, 아베가 오늘 발표된 일본 방송에 의하면 그 트럼프하고 골프를 칠 당시에 벙커에 떨어진 공을 주우러 들어갔다가 아주 2번 구르죠. 그래서 이번 주 SNL이 참 기대됩니다. 그랬는데 국회 연설에서 골프를 언급을 하는 게 그게 원래 연설문에 없었는데 즉흥적으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박성현 선수를 이렇게 언급을 하죠. 예. 일단 한국 전쟁, 혈맹 요거 중요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혈맹이야. 지금 묘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살짝 주세요. 주문 전화는 010-8750-4795 또는 010-889-9002 여기로 문자로 보내주셔도 주문이 가능하고요. 10kg 택배비 포함해서 3만 원입니다. 싸다. 잘 파는데? 쇼호스트 시켜야겠네. 그럼 먹는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24시간. 제가 이 고구마를 보면서 느낀 게 이번 트럼프 방한한 것처럼 짧고 굵다. 2번째, 문 대통령처럼 잘생겼다. 그런 거 딱 오네요, 감이. 그리고 마린원처럼 귀티 난다. 그러게. 자, 그 해남에서 편지 주셨던 최혜정님의 메일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알려드렸고요. 고구마 필요하고 또 이제 웬만한 가정에서는요. 요즘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과자 같은 거 잘 안 먹이려고 해요. 엄마들이. 저 남도에서 정성껏 1년 동안 키운 고구마를 겨울 간식으로 좀 하실 분들은 아까 마차님 읽어주신 그 전화번호와 계좌로 좀 주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벤트로 퀴즈 문제를 내서 5분께 이 고구마 5박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 나가는 문제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나는 가오 빠지게 이벤트 참여 안 해. 직접 사 먹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아까 알려드린 전화번호 팟빵 새가 날아든다 공지사항에도 연락처 계좌번호 다 들어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죠. 국방장관이기도 했고 검찰에 가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명박이 댓글이네 사이버사내 이런 작업에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가장 중요한 증언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명박은 빠른 시일 안에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원세훈은 그까지 불고 있지 않잖아요. 김관진이 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명박이 생일날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겠는데요. 시간상? 그러네. 12월 19일 얼마 안 남았어요. 꼭 대선일 즈음 해가지고 생일이 것이. 내 생일이다. 아니 이게 김관진이가 검찰에 들어갈 때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들어갔거든요. 예, 저도 봤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이버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어가놓고 나서 검찰이 내미는 서류들 보니까 뜨거워한 모양이네. 방법이 없다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이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사이버사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댓글 공작 등 정치 개입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건 사실 세상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직접적으로 이명박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다거나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못했던 거죠. 이명박을 이제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이야기는 다른 에피소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트럼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이요. 이번 트럼프의 방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한 가지씩만 지금 떠오르는 걸로 골라주세요. 전 할머니 안아주신 그 위안부 할머니 있죠. 그 자체가 기획력 그리고 그 메시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져서 좋았어요. 명정님은요? 저는 트럼프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전통 군악대들이 영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가 행렬이 지나갈 때 옛날 조선시대 때 군인들이 장수들이 이렇게 호위하면서 가듯이 아까 그 캐딜락 원을 호위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그 장면 보고 정말 멋있다. 예, 좀 뭔가 폼 난다고 해야 되나? 이게 전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진짜 이게 뭐 영국 왕실 부럽지 않은 전 세계 어디에나 내놔도 빠지지 않는 의전 행사 같아요. 그래서 멋있었어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저는 트럼프를 정치인으로 본 게 아니라 항상 미국의 연예인, 비즈니스맨 이런 걸로 봤었기 때문에 멜라니아 역시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무렵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 정치적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12년 약 70명의 군무원을 더 채용하면서 사이버사의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선발 조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 나왔습니다. 사이버사 요원은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친정부 성향, 이른바 우리 편을 뽑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 소환된 김 전 장관이 이 같은 기준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시에 따라 사이버사 요원 채용 과정에서 신원 조회 기준을 3급에서 1급으로 까다롭게 높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호남 출신을 배제했을 뿐 아니라 연좌제까지 도입해 가족 가운데 진보 성향의 인사가 있는 지원자도 걸러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댓글 활동 목적에 대해선 정치 관여를 위해서가 아닌 대북 사이버전의 일환으로 생각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안보수석실 기획관 등을 곧 소환해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을 일일이 보고받았는지 군무원 증표는 왜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 때 맺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미 간 혈맹을 강조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The line that today divides the oppressed and the free. And there, American and South Korean troops have remained together holding that line for nearly 7 decades. 이어 이런 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이 이룩한 발전상을 하나하나 언급한 뒤 북한 체제를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the paradise your grandfather envisioned. It is a hell that no person deserves. 기존 대북 발언이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에 집중했다면
이번엔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북한을 압박한 겁니다. Citizens pay bribes to government officials to have themselves exported aboard as slaves. They would rather be slaves than live in North Korea.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34분 연설 중 24분을 북한 인권 문제와 체제 비판에 썼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압박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책임 있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 북한의 잔혹한 체제를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당초 예상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의 필요성 등 통상 관련 압박성 발언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으로 떠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로 향했습니다. 7박 8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이어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시작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다음 날은 필리핀으로 이동해 13일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가합니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이번 주말 베트남 다낭에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G20이 열린 독일에서 만난 뒤 4개월여 만입니다. 두 나라 정상은 사드 배치 문제로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북한 문제 해법을 마련하는 데 논의를 집중할 전망입니다. 과거 사드로 인한 갈등과 이른바 삼불 원칙 등 두 나라가 민감한 의제는 최대한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는 만큼 북한 문제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 정상화는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두 정상은 문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방문 계획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딱 술 마시기 좋은 바로 수요일입니다. 술요일이라고 부르죠. 주말에 술 진탕 먹고 일요일 날 하루 쉬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언제 안 돌아오나 하면서 수요일을 기다렸던 바로 그 수요일인데 저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수요일 날 술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술 없는 수요일. 수요일마다 밤새 술 먹었잖아요. 네. 밤새 술 드신 저분 새가 날아든다의 에어포스 원. 그럼 난 누구 태우는 거야? 유명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뱅기 유명정입니다. 그리고요 새가 날아든다의 마린원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야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야수님은 하나 있습니다. 캐딜락 원인데 이 별명이 비스트예요. 야수예요. 아 그래요? 자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예, 앞으로는 캐딜락 원이라고 하고요. 우리 마차님은 마린원, 명종님은 에어포스 원, 그리고 저는 그들을 방어하고 있는 팟캐스트계의 문재인 푸른나무입니다. 왠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미국을 견고히 보호해주고 지켜준 사람이 문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안보를 지켜준 사람. 여러 가지 화제가 만발했는 게 25년 만에 국빈 방문했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에어포스 원도 2대죠. 에어포스 원인데 2대가 있대요? 반칙 아닌가? 미국 대통령을 태우는 교통수단은 다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그 에어포스 원, 다음에 평택에 내려가지고 이동수단, 용산으로 가던 바로 그 헬기가 마린원이에요. 되게 귀엽고 깜찍하게 생겼어요. 나처럼. 네. 그것도 2대가 같이 떠서 가요. 어디에가 타 있는지를 몰라. 트럼프가 탔던 전용 차량 캐딜락 원. 그것도 2대가 청와대로 갈 때 나란히 가던가요. 트럼프가 어디 차에 타는지 몰라. 연비도 안 좋을 텐데 그래 꼭 2대씩 움직이는 게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창문 열었을 때 창문 두께 보셨어요? 차문 두께? 아니요. 제가 보기에 한 4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께가. 방탄과 방폭탄 다 되기 때문에. 연비는 엄청 떨어지겠다, 진짜. 연비 걱정 안 하죠, 그런 차가. 빨리 달릴 수도 없겠네요. 아니요. 타이어가 완전 4개가 다 펑크난 상태에서 시속 80km 이상 나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특수 차량이 대전차 지뢰가 밑에서 터졌을 때 타이어가 다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속 80km 이상으로 도망갈 수 있는 차예요.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지식을 하나 알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사주고 싶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니 사고 싶은 거 다 사. 그러니까. 세금 더 낼게. 자,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가 또 이제 그 에어포스 원, 마린 원, 캐딜락 원 놀이에 흠뻑 빠지겠군요.
그게 이제 미국 대통령이 그 세 가지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타는 수단이 무조건 1호기예요. 1호기. 넘버원. 영화에 보면 대통령이 다른 비행기에 딱 타니까 네. 거기에 기장이 이제 에어포스 원이라고 이렇게 우선을 하더라고요. 네, 1호기라고 그러죠. 그게 예. 진짠가 보네요. 예. 근데 어디나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독립부대로 무슨 연대가 있잖아. 예. 그러면 거기에 연대장차가 1호차 이렇게 불러요. 다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어. 1호.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 잠시 후에 하시고요. 일단 우리 새날 달력 이야기부터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새날 달력의 진행사항이 매우 순조롭다고. 그리고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맞습니까? 예, 11월 19일이 펀딩 마감이니까 이 나중에 부당 이렇게 7,000원에 판매를 할 텐데 펀딩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구입하셔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것, 재미있게 하고 싶은 건 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펀딩이라는 핑계를 삼아서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보고 있으면서 지금 정말 재밌습니다. 그 메시지 주시는 것도 제주에서 제육수정님이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채원아 규원아 사랑한다. 이게 아이들 같아요. 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펀딩이 마감되고 나서 나중에 과연 펀딩하지 않으신 분들이 살 수 있는 여유 수당이 나올까? 나 펀딩하신 분들이 다 가져가고 없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제가 달러빚을 내서라도 충분한 수령을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빚 얼마 만에 들어보는 이야기인가. 그 재밌는 메시지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저희가 그 달력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12장 나오는 건데 24장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래서 그 촛불 시민들의 얼굴과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내주신 두 번째 달림의 메시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쭉 이어지는 더민주 집권 태평성대 하에 3만 번째 에피소드는 광화문에서 지팡이 번개 모임으로 제작됐으면 좋겠어요. 지팡이 번개 모임. 그날까지 푸나님 비롯